2008년 4월 5일 스웨덴 스테르순드에 사는 10살의 앵글라는 집에서 약 5km 떨어진 커뮤니티 센터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보통 집으로 돌아갈 때 앵글라의 엄마가 집까지 차로 태워다 주곤 했는데요. 앵글라는 겨울 내내 커뮤니티 센터에 보관해 두었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전거 타고 혼자서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엄마는 10분마다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확인하겠다고 하며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앵글라는 약속대로 엄마와 10분마다 통화를 했죠.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앵글라는 약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며 집에 거의 다 와간다고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이제 전화하지 않을 테니 조심히 잘 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딸이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앵글라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죠. 걱정이 된 엄마는 차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커뮤니티 센터에도 가보고 혹시나 친구네 집에 갔나 싶어서 친구네 집도 가보았지만 아무도 앵글라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엄마는 차를 몰고 길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숲 진입로에서 딸의 자전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근처에는 타이어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보트와 헬리콥터, 수색견,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해서 며칠 동안 약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앵글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앵글라 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역 주민인 토마스 랭턴이라는 남자가 결정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그는 앵글라가 실종되던 날 오후 2시쯤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요. 새로 산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카메라도 가지고 나갔었죠. 그리고 산책을 하는 중에 앵글라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도 잘 포착하는지 궁금해서 그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빨간색 자동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차도 카메라로 찍었죠. 그가 찍은 사진은 아주 선명했고 심지어 자동차의 번호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앵글라 실종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우연히 자신이 찍은 사진 속 소녀가 그 실종된 소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에 제보한 것이죠. 수사관이 번호판을 조회해 본 결과 차량의 주인은 당시 42살의 안드레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종 당일 무언가 본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그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1년가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65년에 태어난 안드레스는 10대 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거나 여학생들의 속옷을 훔치는 등의 행위로 경찰과 자주 마찰을 빚었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교도소에서 약 1년 정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에 출소했죠. 그러고 나서 훨씬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앵글라 실종 사건이 벌어지기 8년 전인 2000년 6월 4일 31살의 페닐라는 꽃집에서 일을 했는데요. 팔룬에 사는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다가 엄마의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죠. 그때 페닐라가 습격당하는 모습을 멀리서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16살의 소녀가 근처 다리 위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한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친구와 함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을 땐 옷들만 남겨져 있었죠.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 끝에 인근 숲에서 알몸으로 버려져 있는 페닐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16살 소녀에 따르면 용의자는 덩치가 아주 크고 대머리에 배가 나왔으며
이중턱을 가지고 있다고 상세하게 진술했죠.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고 페닐라의 몸에서 DNA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죠. 결국 페닐라 사건을 담당하던 전문 강력반이 해체되고 지역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과 2007년 페닐라를 죽인 범인이 안드레스라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지만 수사관은 그 제보를 무시했고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되어서 앵글라 실종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당시 빨간 차를 타고 지나갔던 안드레스는 목격자가 아니라 강력한 용의자였지만 경찰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앵글라에 대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찰은 안드레스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지속하면서 앵글라 실종 당일 안드레스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를 체포했습니다. 안드레스는 끝까지 자신이 앵글라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안드레스가 탔던 빨간색 자동차의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극소량의 혈흔을 발견했죠. 또한 앵글라의 자전거가 버려진 도로에 찍혀있던 타이어 자국과 안드레스의 자동차 타이어 자국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용의자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DNA가 페닐라 사건 때의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결국 앵글라와 페닐라 두 사람 모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안드레스는 앵글라 실종 당일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앵글라를 보고 뒤따라가다가 숲으로 끌고 가서 강간한 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인근 들판에서 휘발유로 불태웠기 때문에 앵글라의 시신을 찾았을 때는 치아 기록으로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그는 앵글라 실종에 대해 물어보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차 내부를 청소했지만 극소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증거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 내부를 수색한 결과 여러 벌의 여성 속옷과 음란물 등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2008년 10월 6일 안드레스는 앵글라와 페닐라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드레스는 2014년 6월 감방 동료들에게 앵글라 사건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발언을 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지만 그 교도소에서도 폭행당했죠. 또한 그는 2018년도에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사법당국 측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앵글라와 페닐라 사건 외에도 94년도와 97년도 등 수많은 미제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더 이상의 자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던 지역 인근에서 일어난 수많은 미제 사건들은 현재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에이미는 1974년에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에이미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 쪽에 소질이 있어서 장학금을 받고 롱우드 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했는데요. 사건 당시 23살이던 에이미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한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혼자 살 집도 구하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상황이었죠. 그 시기 에이미의 아버지 론은 회사에서 좋은 실적을 받아서 보상으로 일주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크루즈 여행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수영 실력도 뛰어났고 인명구조 요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지만 평소에 바다를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 여행 다닐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졸업 축하 기념으로 가족들과 다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1998년 3월 21일 에이미와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 브래드는 랩소디 오브 더 시라는 대형 크루즈에 탑승했습니다.
승객만 무려 2,500명이 넘는 데다가 수영장, 레스토랑, 바 등이 있는 대형 유람선인데요. 에이미의 가족들은 이 대형 크루즈에 탑승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이틀 후인 3월 23일, 아루바라는 섬에 정박해서 잠시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족들이 다 함께 가족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때 이 사진이 마지막 가족사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배에 탑승해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드레스 코드는 검은색이라서 가족들은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녁 식사 후 부모님은 피곤해서 이제 쉬겠다며 객실로 먼저 돌아갔죠. 하지만 에이미와 그녀의 남동생 브래드는 유람선 내부에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클럽에 가서 늦게까지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특히 에이미는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 밴드 멤버인 알리스터 더글라스와 함께 춤을 추기도 했고, 이 모든 것은 직원이 촬영한 영상에도 우연히 찍혔죠. 그리고 새벽 3시 35분쯤이 되자 에이미의 남동생 브래드는 이제 피곤해져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브래드가 발코니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미 역시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남동생 브래드는 에이미와 함께 객실 내에 있는 발코니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다가 브래드가 먼저 침대로 가서 잠에 들었죠. 오전 5시 15분경 크루즈는 목적지인 퀴라소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론은 그 시각 잠에서 깨서 자녀들이 객실로 돌아왔는지 확인했는데요. 브래드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에이미가 발코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빠 론은 다시 잠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약 30분 정도 후에 아빠 론은 다시 잠에서 깼는데요. 에이미가 객실 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의자 앞에 올려두었던 담배와 라이터도 사라져 있었고 발코니 문도 열려 있었죠. 그래서 아빠 론은 에이미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나 싶어서 기다렸지만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는지 말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평소 딸의 성격답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즉시 에이미를 찾으러 갑판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빠 론은 갑판에서도 딸을 찾을 수 없었죠. 무려 1시간 동안 배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에이미를 찾을 수 없자 아빠 론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와 아들을 깨워서 에이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번에는 가족들 전체가 선내를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에이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오전 7시쯤 선장과 경비팀을 찾아가서 에이미가 실종되었다고 알리고 승객들을 하선시키지 말라고 부탁하며 안내방송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선장은 선내 내부를 수색하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2천여 명의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면서 아직 방송을 하기엔 이르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승객들은 퀴라소 섬에 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거의 내린 오전 7시 50분이 되어서야 에이미를 찾는다는 안내방송을 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선한 배 내부를 가족들과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며 오후 1시까지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가족들에게 계속 크루즈 내부를 찾아보거나 혹시 에이미가 먼저 퀴라소 섬에 내린 건 아닌지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퀴라소 섬에서 약 12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가진 후 선원들은 다음 목적지인 세인트 마틴 섬에 갈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했죠. 가족들은 퀴라소 섬에 내려서 에이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이고 난생 처음 방문하는 섬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가족들은 섬을 돌아다니다가 미국 영사관을 발견하고 에이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크루즈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들은 영사관 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바다를 먼저 수색했는데요. 혹시나 에이미가 실수로 바다에 빠졌거나 스스로 뛰어내린 것은 아닌지 찾기 시작했죠. 에이미는 수영을 잘하는 데다가 인명구조요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고 남동생과 이따가 퀴라소 섬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도 짰기 때문에 가족들은
에이미가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실종 당시 크루즈가 거의 퀴라소 섬에 도착했기 때문에 해안 근처에 있었죠. 그래서 근처 바다를 전부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에이미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FBI 측에 인계되었고 선장과 선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내부를 수색하며 CCTV를 찾아보는 것과 동시에 에이미가 실종된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목격자의 제보도 받았죠. 이 실종 사건이 승객들에게 알려지자 2명의 여성들이 수사관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 5시 30분쯤 에이미가 밴드 멤버인 알리스터 더글라스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했죠. 그때 에이미의 남동생 브래드는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잊고 있던 기억을 하나 떠올리는데요. 에이미가 없어져서 가족들이 다 함께 찾고 있을 때 알리스터 더글라스가 브래드에게 다가와서 누나가 실종되어서 유감이라며 자신도 걱정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때는 일단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고 하고 넘겼는데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 에이미가 실종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선장 그리고 보안팀으로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밴드 멤버인 알리스터가 아는 것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즉시 FBI 측에 알렸죠. 그래서 수사관은 즉시 알리스터 더글라스를 조사했지만 그는 에이미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아침에 브래드를 마주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새벽 1시에 클럽에서 에이미와 함께 술을 마신 게 마지막이라고 주장했죠. 그가 수상하긴 했지만 실종과 관련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에서 승객들의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 또한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요. 그는 여행 기간 동안 승객들 전체의 사진을 찍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에이미의 사진을 찍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사진이 사라져 있다고 제보를 했죠. 결국 수사와 수색 끝에도 에이미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자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방송사에 알리고 인터뷰를 하며 딸의 실종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에이미가 실종된 지 한 달째 아버지 론과 남동생 브래드는 다시 한번 퀴라소 섬으로 가기로 합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퀴라소 섬에 한 달 만에 다시 방문해서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실종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택시기사가 전단지를 보고 에이미를 알아보았죠. 그는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차를 세워두고 신문을 읽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창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서 그 여자를 바라보았는데 그 여자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바로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고 말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남동생은 아직도 에이미가 퀴라소 섬에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애타게 찾았지만 결국 수학 없이 버지니아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리고 여러 범죄 프로그램에서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캐나다인은 퀴라소 섬 해변에서 에이미의 문신과 일치하는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가 실종된 지 10개월 정도 된 1999년 1월 해군 장교로 퇴역한 한 군인이 제보를 했는데요. 퀴라소의 한 업소에 방문했을 때 성매매 여성이 자신이 에이미 브래들리라고 주장하며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했다고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인 신분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우연히 에이미의 실종 보도를 보고 은퇴한 후에야 제보하게 된 거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그가 제보한 장소를 찾아갔는데요. 수사관이 그 업소를 찾아갔을 땐 이미 화재로 인해서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또한 에이미가 실종된 지 7년의 시간이 흐른 2005년 오하이오에 사는 주디라는 한 여성이 퀴라소 섬에서 조금 떨어진 바베이도스 섬에 방문했는데요. 한 백화점 화장실에서 에이미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디가 화장실 칸 안에 있었는데
한 여자가 3명의 남자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명의 남자는 그 여자를 협박하고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주디가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나와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여자에게 슬며시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요. 그 여자는 조용히 목소리를 낮춰서 자신이 에이미이고 버지니아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디는 자신의 딸의 이름도 에이미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한 남자가 쾅 소리를 내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디는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는데요. 밖에는 4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잊고 살다가 신문 기사에서 에이미 실종 사건을 보고 9개월 만에 제보한 것이라고 했죠. 당국 측은 주디의 목격담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주디의 설명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에이미의 부모님은 이메일로 충격적인 사진도 받았는데요. 에이미와 너무도 닮은 한 여성이 거의 나체 상태로 찍힌 사진이었고 한 성인용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였죠. 수사관이 분석한 결과 이 사진은 에이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주디가 제보해서 만든 몽타주와도 거의 비슷했죠. 그래서 당국 측은 익명의 제보자의 이메일과 그 사이트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IP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더 이상의 목격담이나 제보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크루즈에 탑승한 에이미가 한순간에 실종된 지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실종된 지 1년쯤 되었을 때는 프랭크 존스라는 군인 장교 출신 남성이 에이미가 철조망에 둘러싸인 주택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그녀의 문신을 정확히 설명했는데요.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요원들을 데리고 가야 하며 실종자 수색에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에이미의 부모님이 21만 달러, 한화 약 2억 8천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요. 알고 보니 프랭크 존스는 모든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었고 에이미의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전부 유흥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죠. 프랭크 존스는 결국 2002년 2월 사기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아루바 섬의 해변에서 턱뼈를 발견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턱뼈가 백인 여성의 것으로 알려져서 에이미의 시신인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지만 DNA 감식 결과 한 남성의 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이미의 실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설은 그녀가 납치되어서 인신매매로 업소에 팔렸다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루즈 선원들이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죠. 에이미의 어머니는 크루즈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웨이터 3명이 에이미를 빤히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해냈는데요. 한 웨이터가 다가와서 에이미에게 쪽지를 주었는데 섬에 도착하면 클럽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내용이었지만 에이미가 거절했죠. 또한 주디라는 여성이 제보해서 만들어진 몽타주 중에 하나가 그 당시 크루즈 선원의 얼굴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크루즈 내의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 중에 에이미의 사진만 사라진 것을 보아 누군가가 일부러 지웠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하지만 증거도 없고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가 여전히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국 추측에 불과합니다. 에이미는 실종 12년 후인 2010년 3월 24일 법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 이후로 어떠한 목격담도 제보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25만 달러, 한화 약 3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미 린 브래들리는 실종 당시 키 168에 55kg의 체중을 가졌으며 머리는 갈색, 눈색은 초록색입니다. 만약 그녀가 현재도 살아있다면
50살입니다. 딜런은 1999년에 콜로라도주 두랑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딜런이 8살이 되던 2007년에 이혼을 했죠. 그 이후부터 딜런은 7살 많은 형과 엄마와 함께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로 이사가서 살았습니다. 딜런의 아빠 마크는 면접 교섭권이 있었기 때문에 딜런은 형과 함께 가끔씩 아빠를 만나러 갔었죠. 하지만 2010년 아빠 마크가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에 딜런과 그의 형 코리는 아빠를 두려워했고 만나러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딜런이 아빠를 더욱 멀리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2011년 여름 딜런과 형 코리 그리고 아빠 마크까지 세 사람은 함께 도보 여행을 했습니다. 그날 밤 모텔에서 아빠가 잠들었을 때 딜런과 형 코리는 함께 아빠의 노트북을 가지고 놀다가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죠. 아빠 마크가 여장을 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냥 여장만 한 사진이 아니라 기저귀를 차고 대변을 먹는 사진들이었죠. 딜런과 형 코리는 사진을 보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 역겹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한 행동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형 코리는 휴대폰으로 아빠의 사진들을 찍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딜런은 형 코리에게 아빠의 사진에 대해서 따지고 싶다고 말했죠. 코리는 일단 그런 사진을 본 것을 비밀로 하고 아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 1년여가 지난 2012년 8월 딜런과 아빠 마크가 단둘이 보스턴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딜런이 형 코리에게 전화하고 문자로 연락을 해서 아빠의 똥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죠. 아마도 딜런이 그 사진을 본 것에 대해서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싸우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코리는 둘이 심하게 싸울까봐 걱정이 되어서 딜런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빠에게 문자로 아빠의 사진들을 봤다고 말하며 작년에 휴대전화로 찍은 그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아빠 마크에게 답장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딜런은 아빠 마크에게 어떻게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여러 차례 싸우고 말다툼을 했고 둘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빠네 집에 자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 교섭권 때문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날이면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급적 아빠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012년 11월 18일 딜런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20살이 되어 법적으로 성인이 된 형은 가지 않았죠. 딜런은 엄마에게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고 같이 있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네 집에 있는 동안 아빠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딜런은 다음날 19일 새벽 6시 30분에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무척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아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6시 45분 친구는 딜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레인 역시 그날 오전 내내 딜런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일레인은 남편 마크에게 딜런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크는 그날 아침 7시 30분쯤에 딜런이 소파에서 자는 모습을 확인했고 자신은 잠시 집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들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이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하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했죠. 결국 그날 오후 일레인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딜런은 아빠를 만나러 두랑고에 도착한 18일 저녁 공항과 월마트 CCTV에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7분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었죠. 경찰은 18일 저녁부터 19일 오전 중에 딜런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엄마 일레인과 형 코리는 딜런이 사라진 즉시 범인이 아빠 마크라고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특히 형 코리는 딜런이 아빠의 충격적인 사진을 본 이후로 아빠와 자주 말다툼하며 충돌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죠. 마크 레드와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한 사람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크의 전 부인인 베시 역시 마크와 이혼 소송을 할 때
그가 살해 협박을 했던 것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레드와인은 끝까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죠. 13살 소년이 실종된 사실은 즉시 뉴스로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대규모 수색대가 결성되어서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딜런은 새벽에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딜런이 가출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딜런이 실종된 지 8개월 후인 2013년 6월 한적한 도로 옆에서 딜런의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마크의 집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경찰은 마크의 집을 수색했고 루미노를 뿌려본 결과 거실 전체에 많은 양의 혈흔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 피는 딜런의 것으로 확인되었죠. 심지어 마크의 트럭 뒷좌석과 세탁기 쪽에서도 딜런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5년에는 산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딜런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에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었고 목 부분에 칼로 찔린 흔적들을 발견했죠. 딜런의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마크 레드와인은 체포되었습니다. 형 코리는 딜런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평소에 아빠 마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크 레드와인의 옆집에 살았던 이웃 역시 증언을 했는데요. 11월 19일 새벽 2시경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잠에서 깼다가 우연히 창문을 보았는데 레드와인의 집에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트럭 운전수라서 집에 자주 있지 않는 데다가 그가 새벽에 집안에 전등을 켜놓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죠. 마크 레드와인은 사냥꾼이 실수로 딜런을 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사법당국은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그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과 트럭 등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레이는 자신의 아들이 살해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일레이는 아무리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방문일이더라도 아이들이 두려워한다면 방문하지 않을 권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딜런이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만 23살입니다. 마크 레드와인은 결국 법정 최고형인 4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크 레드와인은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 사진 속에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과 빨간 머리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빨간 머리를 발견한 사람 덕분에 세일러 길리엄스는 그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22살의 세일러 길리엄스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남자친구 브랜든 베가와 함께 등산을 하기로 합니다. 지역에서 꽤 유명한 장소인데다가 150피트 높이의 폭포가 있었고 오르막을 하이킹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일요일 오후 4시에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을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산길이 험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하산하지 못했는데 주변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세일러와 브랜드는 마음이 조급해졌고 차를 세워둔 곳이 어디인지 기억을 더듬어가며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위가 많은 지형에서 세일러가 뛰어내리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왼쪽 다리가 골절된 것이죠. 게다가 핸드폰 배터리까지 전부 소진되었고 두 사람은 손전등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이 컴컴해졌습니다. 세일러가 걷지 못하게 되자 남자친구 브랜든이 업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불빛 한 점 없는 하산길에 바위가 가득한 지형 때문에 브랜든이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부러졌고 안경까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브랜든의 등에 엎여있던 세일러는 오른쪽 다리마저 골절되었죠. 두 사람이 가벼운 마음으로 계획했던 등산길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큰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세일러는 전혀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랜든 혼자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세일러는 산속에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가도록 구조 요청을 하러 가기로 한 브랜든은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주변이 밝아오자 살려달라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일러는 점점 의식이 혼미해졌고 오직 파리만이 얼굴 주변을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폐까지 숨이 차오르고 소리 지를 기력도 없었으며 다리의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죠. 한편 니콜과 조 그리고 남동생 피터까지 세 사람은 월요일 오후 등산을 하기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지만 니콜은 취업을 하지 못해 집에서 쉬고 있어서 시간이 맞는 남자친구 조와 남동생 피터까지 데리고 다 함께 가기로 했죠. 폭포까지 온 세 사람은 길을 벗어나서 등산하기로 합니다. 바위가 많은 폭포 주변을 등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있었고, 그래서 세 사람은 비록 산책로는 아니지만 가보기로 결정했죠. 서로 등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산길을 오르는 도중에 니콜이 바위 틈 사이로 빨간색 물체를 발견합니다. 주변은 전부 나무와 바위, 돌뿐인데 빨간 빛깔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죠. 그리고 니콜이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한 결과 빨간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젊은 여성 세일러가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일러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등산을 하기 얼마 전에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바위 사이로 보이는 그 붉은 빛깔 덕분에 니콜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게다가 세일러를 발견한 세 사람은 등산하기 전에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 핸드폰을 놓고 오기로 했었는데요. 조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유일하게 핸드폰을 챙겨왔고 그 덕분에 911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갖고 있던 물품을 모두 세일러에게 챙겨주었고 특히 의대생이었던 니콜이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보살폈죠. 그렇게 해서 세일러는 기적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혼자 하산했던 브랜드는 등산을 하던 한 커플에 의해 월요일 아침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안경도 없고 불빛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어두운 산길을 내려가던 브랜드는 안타깝게도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랜든의 가족들은 세일러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퇴원 후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세일러는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후 5번의 수술을 받고 11개월 후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머니의 법률 사업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는 다시 등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도 극복했습니다. 미국의 사이트 레딧에서 한 사용자가 하이킹을 하면서 발견한 것 중 가장 소름 끼치거나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세일러를 구출해준 세 사람 중 한 명인 피터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면서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만 해도 플로리다에 있다가 야간 비행기로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그날 갑자기 하이킹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연히도 산책로가 아닌 폭포 주변 바위를 거닐게 된 거죠. 세 사람은 등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 속에 세일러의 빨간 머리가 찍혀 있는 줄 몰랐죠. 피터는 세일러를 구출하고 나서 몇 시간 뒤 맥주를 마시면서 사진을 정리하다가 빨간 머리가 사진 속에 찍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날 사건 현장에서 세일러의 빨간 머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사진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것이라고 말했죠. 사건 당시에도 세일러라는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산속에서 구출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피터가 글을 쓰면서 이 사건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출된 세일러는 이제는 등산을 할 때 꼭 정해진 길로만 다닌다고 하며 글을 쓴 피터는 등산할 때 꼭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는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라몬 소사는 1967년생으로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복싱을 했습니다. 그는 17살 때부터 프로 선수로 몇 년 동안 활동하다가 은퇴를 했고 가족들과 함께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개업했죠. 라몬은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체육관 사업,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덕분에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2000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이혼을 했죠. 그 이후로 계속 혼자 살다가 2007년 클럽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클럽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는 마리아 루루 도란테스라는 여자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요. 라몬이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 마리아라는 그 여자가 실수로 라몬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라몬에게 사과하면서 두 사람은 대화를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마리아는 멕시코 출신으로 미국에서 청소부와 안마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민권은 없었고 방문 비자로 지내고 있었죠. 라몬은 이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가 있었고 마리아 역시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았던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2010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휴스턴에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때 라몬은 마리아의 어머니로부터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의 어머니가 라몬에게 다가와서 얘는 이제 너의 골칫거리라고 귓가에 속삭였죠. 하지만 라몬은 농담 정도로 생각하고 그 말을 그냥 넘겼습니다. 결혼을 한 뒤 그들은 라몬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 체육관 사업은 아주 잘 되어서 한 달에 약 2만 달러, 하나 약 2천만 원 이상을 벌었죠. 라몬과 마리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졌고 두 번째 체육관까지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초기와 달리 그들의 사이는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라몬이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새 자녀들에게 돈을 쓰기 싫어했고 냉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라몬의 새 아이들은 사이가 나빴죠. 그리고 마리아는 친구들에게 남편 라몬이 게을러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만 체육관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서 쉰다고 불평을 했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신을 붙잡거나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죠. 반면 라몬은 마리아가 결혼한 지 3년차 되었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면서부터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체육관에서 라몬은 선수들을 훈련시키거나 복싱을 주로 가르쳤고 마리아가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체육관 운영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느꼈죠. 돈이 조금씩 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몬은 마리아가 사업 자금을 몰래 빼돌려서 어디에 쓰는지 궁금했고 마침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라몬 몰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2015년 3월 마리아는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라몬과 마리아는 같은 집에서 살기는 했지만 다른 층에서 지내며 방을 따로 썼습니다. 2015년 6월 라몬은 자신의 체육관에서 복싱을 배우는 제자 문도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아내 마리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문도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마리아와 그녀의 16살 딸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출신의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라몬을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문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내가 과거에 갱단 멤버였고 청부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니까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라몬은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문도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런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경찰과 함께 한 가지 작전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일단 라몬과 문도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불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문도는 마리아에게 가서 파코라는 이름의 청부업자를 고용했다고 말했죠. 파코와 나눈 메시지도 보여주면서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도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파코라는 청부업자의 정체는 남편 라몬이었죠.
마리아는 문도에게 라몬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면 파코에게 계약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줬던 시계와 팔찌 등을 주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계약금을 많이 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고 나면 돈이 많이 생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도는 마리아와 대화한 모든 내용을 전부 녹음했죠. 한편 라몬은 아내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한 그 시기부터 항상 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내가 다른 청부업자를 고용할까봐 예민해졌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총을 숨기고 잤죠. 그 다음 경찰은 라몬이 마치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시체 사진을 찍기로 합니다. 라몬이 죽은 척 누워있는 사진을 찍고 마리아가 믿게끔 한 다음 반응을 보기로 했죠. 그래서 텍사스 사막의 한 곳에 무덤을 파고 라몬의 두 손을 등 뒤로 묶은 다음 마치 머리에 총을 맞은 것처럼 가짜 피를 바르고 특수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죠. 또한 정말로 라몬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는 당분간 호텔에 숨어 지냈습니다. 2015년 7월 23일 수사관 한 명이 청부업자 파코인 척하고 몸에 바디카메라를 장착한 다음 체육관 근처 주차장에 세워둔 트럭에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라몬의 시체 사진을 보여주었죠. 그녀는 사진을 보자마자 웃으면서 진짜로 자신의 남편이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1960, 한화 약 2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로써 마리아가 라몬을 죽이려 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증거를 수집한 경찰은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실종된 것을 아냐고 물었죠. When's the last time you saw Mr. Sosa? We saw him on Wednesday 15th, the last. So he hasn't contacted you in the last 24 hours? No. Okay, Ms. Sosa, stand up, please. You're under arrest. Okay, you're under arrest. Why? Okay, ma'am, it's okay. Stay back. We have a warrant.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뗐고 경찰은 대답을 듣자마자 그녀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 라몬이 자신에게 폭력적으로 굴었고 체육관이 경영난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라몬과 문도가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라몬의 가족과 주변인들은 그가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라몬은 아내와 싸울 때 열받아서 문에 구멍을 낸 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아내를 때린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전직 프로 선수이고 만약에 사람을 때린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죠. 경찰 역시 그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어떠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라몬은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결국 라몬과 이혼하게 되었고 살인 청탁 혐의로 징역 20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라몬은 머리에 가짜 피 분장을 하고 사막 한가운데 구덩이에 누워 죽은 척을 했을 때 만약 문도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이렇게 죽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와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라몬은 자신의 제자와 조작된 사진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살던 집과 체육관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으며 현재는 새 애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 4월 1일 새벽 애리조나주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은 비상등이 켜진 채 갓길에 세워진 대형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혹시 운전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트럭에 다가갔는데요.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죠. 차 안에는 젊은 여성이 나체 상태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진 채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합의된 관계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시 운전사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트럭 운전사의 이름은 로버트 벤 로즈. 수사관들은 그 운전수가 소유하고 있던 트럭을 조사하자 내부는 마치 고문실처럼 꾸며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그를 신문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그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버트 로즈는 1945년에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방관이었지만 12살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로버트 로즈 역시 어린 시절부터 차량 파손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강도를 저질러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로 3번 결혼해서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해병대에 다시 입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또한 경찰에도 지원을 했지만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슈퍼마켓 점원, 배달원 등을 하며 여러 가지 직장을 전전하다가 1970년대부터 장거리 트럭 운전수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수사관들은 그가 납치 살인을 저지른 것도 바로 이때부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가 체포되기까지 약 50건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살인은 1990년 1월의 일입니다. 1990년 1월 그는 텍사스주 오조나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패트리샤와 더글러스 부부를 차에 태우게 됩니다. 패트리샤와 더글러스 부부는 2달 전부터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신혼여행을 하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히치하이킹으로 차를 얻어 타곤 했죠. 로버트 로즈는 인심 좋은 척을 하며 그 신혼부부를 태우고 가다가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인 더글라스를 먼저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패트리샤는 트럭에 감금한 채로 일주일 이상 데리고 다니면서 고문하고 강간하다가 패트리샤 역시 살해했죠. 그러고 나서 그는 이들의 시신을 고속도로 외곽에 유기했습니다. 한 달 후인 1990년 2월 그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14살의 레지나와 18살의 남자친구 리키를 태워주게 됩니다. 레지나는 1975년에 텍사스주 패서디나에서 태어났고 그녀보다 4살 많은 남자친구 리키는 어린 시절부터 아동보호센터에서 자랐는데요. 레지나는 가출해서 남자친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가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로버트 로즈의 차를 얻어 타게 된 거죠. 그는 역시 친절한 척하며 차를 태워주고 운전하다가 한적한 외곽 고속도로에 왔을 때 남자친구 리키를 먼저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샤에게 그랬던 것처럼 레지나 역시 고문하고 강간했죠. 로버트 로즈는 자신의 트럭을 고문실로 개조해 두었는데요. 레지나를 묶어두고 재갈을 물린 다음 감금한 채로 낚싯바늘, 사슬, 채찍 등으로 고문을 했죠. 또한 그는 레지나를 인질로 잡아두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 속 레지나의 머리 길이와 멍자국이 다른 것으로 보아 약 1달가량 감금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일리노이주 70번 도로 외곽에 있는 한 버려진 헛간으로 가서 레지나를 죽이기 직전 겁먹은 그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후 살해했습니다. 그는 레지나를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고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레지나를 납치했고 머리와 채모를 밀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가족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신고하면 레지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아버지가 딸이 아직 살아있냐고 간절하게 묻는 질문에 전화를 끊어버렸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레지나를 살해한 후였습니다. 레지나의 시신은 오래된 헛간을 태우기 직전에 내부를 한번 점검하던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트럭 안에서 스스로 탈출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18살의 샤나 역시 이 시기에 로버트 로즈의 차를 얻어 탔다가 납치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2주 이상 성폭행 및 고문을 당하다가 그가 잠시 차를 세워둔 후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차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간신히 구출되었죠. 목에는 목줄을 차고 있었고 몸에는 고문당한 흔적이 있었지만
수사관이 자신의 진술을 믿어주는 것 같지 않자 샤나는 결국 진술을 거부하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로버트 로즈는 체포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버트 로즈가 그동안 행한 범행 증거들을 많이 폐기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다시 약 한 달 후 그는 역시 히치하이킹을 하는 캐슬린이라는 여성을 차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차 안에 감금한 후 며칠 동안 데리고 다니며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4월 1일 새벽 애리조나주 10번 고속도로에 차를 갓길에 세운 다음 또다시 나체 상태의 캐슬린을 묶은 후 강간 및 고문하고 있었는데요. 갓길에 차를 댄 트럭을 발견한 경찰관이 운전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다가갔다가 범죄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서 로버트 로즈는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수사관은 그의 차 내부가 마치 고문실로 꾸며져 있고 심지어 고문 도구 모은 박스까지 구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에 걸쳐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직감했는데요. 그의 집안을 수색하자 피해자들의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죠. 그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관련된 증거가 있는 두 커플의 살인사건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협상을 하면서 그는 1994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미 사법당국 측은 로버트 로즈가 찍은 피해 여성들의 사진 중에서 1985년에 찍힌 것으로 추측되는 한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 물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당국 측은 이 여성 역시 로버트 로즈의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사진을 보고 캐나다에 사는 파멜라라는 여성이 제보를 합니다.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혔죠. 파멜라는 1985년에 화이트시티에서 위니펙에 사는 오빠를 만나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그의 트럭을 얻어타게 되었는데요. 그는 파멜라가 차에 타자마자 그녀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파멜라가 그에게 왜 자신의 사진을 찍었냐고 물어보자 만약 히치하이커가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건을 갖고 도주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파멜라에게 자신의 차를 얻어 탔으니까 돈이나 마약으로 지불하거나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파멜라는 합의하에 그와 관계를 가졌고 로버트 로즈는 위니펙의 한 버스 정류장에 파멜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멜라에게 오빠네 집에 잠깐 들르는 것을 2시간 정도 기다려줄 테니까 자신과 함께 플로리다로 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멜라는 오빠네 집에서 몇 개월 신세질 계획이었기 때문에 2시간만 있다가 플로리다에 갈 생각은 없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는 앞으로는 낯선 사람이랑 대화하지 말라고 대답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파멜라는 그가 자신을 살려준 이유를 추측했는데요. 자신의 아빠가 판사라고 이야기했고 위니펙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하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 로즈가 실종되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성매매 여성들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트럭 운전수로 일했던 1975년도부터 90년도까지 약 15년의 기간 동안 그의 트럭 운행 일지와 실종된 여성들의 기록을 상호 참조해보고 그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만한 실종자만 추려본 결과 최소 약 50여 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한 달에 약 1명에서 3명 정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여죄를 밝혀내고 미제 실종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 중이지만 그는 증거를 많이 남기지 않았는데다가 그가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79세인 로버트 로즈는 안면마비가 와서 얼굴 일부가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체스터에 있는 최고보안 등급 교도소에서 두 커플을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자신의 직업인 트럭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그의 특유의 범행 수법 때문에 그는 트럭 살인마 혹은 사진작가 살인마라고 불리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역겨운 성범죄자이자 끔찍한 연쇄 살인마로 남았습니다.